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그 테슬라의 의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상당히 귀 기울여서 들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집권에 따른 그런 우려가 정말 그렇게 심각하다면 테슬라 주가도 떨어져야 되고 리비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무조건 그냥 한국 배터리 산업을 까내리는 쪽으로만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만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IRA 법안을 폐지 또는 중대한 수정을 하게 하려면 상하 양원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제약이고요. 탈중국의 소재 기업하고 지금 배터리 3사하고 주말 사이에 계속 공급을 얼마나 빨리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팅이 지금 다 잡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분위기에 따라서 오히려 미리 중국 쪽 소재와 셀 사용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탈중국 소재는 오히려 전해액이다. 국내 정권가에서 그렇게 떠드는 것처럼 트럼프가 한국 2차 전지 산업에 그렇게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한국 배터리 산업은 망가질까? 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그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 간의 이제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하도 이제 그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또 너무 고령인 게 그 티가 나서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트럼프에 대한 이제 테러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트럼프에 대한 이제 이른바 동정 여론, 그리고 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상대당보다는 이제 그 후보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이제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제 승리가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 같아요. 그 여파로 인해서 오늘도 이제 그 트럼프가 이기면 한국 배터리 산업이 망가진다. 또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하여튼 좀 불리해질 거다. 이런 전망이 해외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국내에서 언론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부추기는 국내 정권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구 쏟아지는 바람에 오늘도 주가가 많이 빠졌죠. 어제도 빠지더니 오늘도 빠지고요. 이게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강화되는 언론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요. 그거 일일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언론 보도의 여파, 그리고 국내 정권가의 이제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이 결합이 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아마 기관들이 많이들 매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대세에 지장 없다.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오히려 한국 배터리 산업에 좋은 측면도 있다. 오히려 한국 배터리 산업, 특히 소재 산업 쪽에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고요. 적어도 큰 틀에서 달라지는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한국에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국 배터리가 망가진다라는 이제 전망들을 막 쏟아내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전망이죠. 자기네들이 이해관계에 맞는 전망을 쏟아내면서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개미를 털려고 하는 그런 금융권의 세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제가 본격적으로 이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정학적 알파라는 책의 내용을 조금 저는 이해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이 매우 공감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셔도 좋은데 일단 읽어보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이 책의 기본 명제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투자자와 정책을 예측하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선호하는 바가 아닌 현실적인 제약에 집중해야 한다. 선호는 선택적이며 제약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제약은 선택적이지도 않고 선호에 따라 달라지지도 않는다. 라는 겁니다. 즉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의 개인적인 선호 또는 그 세력의 선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선호를 제약하는 현실적인 조건, 상황,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정책이나 제도의 형성에 있어서. 우파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노무현은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이런 식의 조롱하듯이. 근데 그게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정부 때 연속적으로 FTA를 체결했죠. 사실은 미국의 민주당은 사실은 오히려 FTA 체결이라든지 이런 쪽에 되게 자유무역주의 이런 것들에 호의적이죠. 그런데 한국에 이제 흔히 진보라고 하는 쪽에서는, 기존의 진보는 FTA처럼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그런 데 대해서 소극적이다 그럴까? 자, 근데 오늘은 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노무현 정부의 FTA를 연속으로 체결한 이유가 뭘까? 그건 그때의 어떤 시대의 그 기류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제가 예전에 설명이 드린 적이 있지만, 1800년대부터 해서 식민지 쟁탈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늘 사실은 세계화, 반세계화의 그런 기류가 뭐 20년, 30년에 걸쳐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특히 뭐 80년대 이후로 세계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그게 달해서 사실 2008년 금융위기도 온 거죠. 뭐 금융자유화가, 금융세계화가 너무 이제 급속히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 사실 생긴 것이고, 또 그와 맞물려서 이제 그 금융규제의 이제 완화, 이런 것들이 극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 사실 금융위기가 왔던 건데요. 2008년 금융위기. 그 흐름 속에서 2000년대 초중반에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이제 임기를 가졌던 노무현 대통령이 그 흐름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선호나 선택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당시에 그 세계화가 극에 이르는 상황, 그리고 온 세계에 이제 그런 그 자본과 상품, 노동력까지 무한으로 이동하는 그 시스템을 옹호하는 그 시대적 조류 같은 게 있었던 거죠.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임기 후반에 FTA를 연속으로 이렇게 체결하는 그런 선택 또는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또 그런 선호를 보였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나 선호가 그 시대적 교류에서 자유롭지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FTA를 선호하는 우리나라 내에 그런 뭐 재계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흐름에서도 또 당연히 부담을 당연히 느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꾸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탈세계화 분위기, 또 경제 블록화 현상, 이런 것들이 진정이 됐죠. 2008년 금융위기가 너무 극단화된 세계화, 그리고 금융자본주의 현상 때문에 이제 초래됐다는 반성에서 그 경제 블록화 현상, 또 그 세계화의 움직임에 일정하게 이제 제동이 걸리는 현상이 이제 빚어졌고, 특히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욱 가속화되는 흐름이 만들어진 거죠. 이런 속에서 사실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사실 이 흐름에 편성해서 사실은 그 미국 고립주의를 선택하고, 또 자국 우선주의를 선택하고, 한편으로는 뭐 중국과의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관세 전쟁을 펼치는 그런 이제 선택을 한 거죠. 한편으로는 그건 트럼프의 선호하고 맞아떨어진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가 강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국내에는 우려가 많지만, 근데 이걸 잘 한번 보시면 그 미국에서 대표적인 어떤 전기차 종목이 테슬라 아닙니까? 근데 테슬라는 보시면 아시겠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뭐 이유 때문에 올랐죠. 뭐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이라든지, 또 한편으로 로보택시라든지 풀 셀프 드라이빙 FSD 소프트웨어 성장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테슬라가 저렇게 오르는 것은, 그리고 트럼프가 승기를 잡은 시점부터 사실 오른 거잖아요. 결과 저게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기적으로 어쨌거나 트럼프가 승세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 트럼프가 계속 레토릭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전기차로 전면 전환 정책으로 간다 그러면 테슬라야말로 가장 불리한 업체 아닌가요? 근데 거기에 아랑곳 없이 테슬라는 올랐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뭐 그 하이투자증권 이창한 부장님 슬라이드가 잘 작성된 게, 정리된 게 있어서 제가 그대로 좀 뭐 빌려왔고요. 공화당은 민주당과 달리 그 전기차 보급이 아닌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구축을 통해서 소비자 선택을 보장하는 정책,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에 따라서 이제 뭐 가자는 방향에 가까운 정책을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러나 이게 사실은 뭐 전기차로 가는 정책 자체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겠다거나 이런 거하고는 사실 다릅니다. 뭐 트럼프가 그런 레토릭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건 선거 국면에서 바이든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레토릭일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갈 가능성은 상당히 매우 낮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오늘이었나요? 오늘자 기사 보니까 6월부터 해서 매월 450억 달러인가? 뭐 기부 매월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더만요. 그 6월 7일 날 트럼프가 보수단체 행사에 참석해서 행한 연설에서 난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매우 좋아하고 머스크도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올 일렉트릭, 그러니까 전기차 전면 전환 정책, 바이든이 뭐 너무 과격하게 전기차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뭐 때리기는 하는데, 근데 무슨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매우 좋아하고 머스크도 매우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게 트럼프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머릿속에서 공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요. 트럼프가 사이버트럭의 열렬한 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머스크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자주 전화를 건다며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가 전화할 때 매우 친절하다며 트럼프에게 전기차가 미래에 좋으며 미국이 배터리 구동 자동차의 선두주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머스크는 현재 트럼프의 많은 친구들이 테슬라 전기차를 갖고 있고 모두 테슬라를 좋아하며 그런 사이버트럭의 열렬한 팬이라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에 있어 서로 호의적으로 말하는 공통분모가 전기차라는 거고요. AI라든지 스페이스X라든지 로봇과 관련한 이야기 때문에 트럼프가 머스크에 좋게 이야기하고, 또 일론 머스크도 트럼프가 AI나 스페이스X를 뭐 옹호한다, 지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전기차를 좋아한다, 그리고 사이버트럭 엄청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전기차 관련한 이야기죠. 저런 맥락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뭐 개인적인 관계로는 친하다는 것들은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정설로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이번 일이 있지 않더라도.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그 테슬라의 의견,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의견을 상당히 귀 기울여서 들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승기를 뭐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주가는 떨어지기는커녕 올랐다. 그러면 또 다른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은 어떠냐? 리비안도 큰 흐름에서 보면 트럼프가 승기를 잡은 시점 이후로 오히려 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저건 물론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뭐 금리가 떨어질 전망이 높아진 거, 그다음에 리비안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에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폭스바겐에서 그 얼마였나 7조 얼마의 플랫폼 관련한 소프트웨어 기술 뭐 이런 쪽에 이제 뭐 이 투자를 유치한 효과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랐다는 거예요. 트럼프 집권에 따른 그런 우려가 정말 그렇게 심각하다면 테슬라 주가도 떨어져야 되고 리비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가. 아무리 다른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저기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단 말이에요. 한국 배터리는 그 사이에 좋은 이야기들이 다 나와도,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그 2030년까지인가요? 지난번에 소개했었는데 그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또 며칠 전에는 그 독일 정부가 그 사실은 유럽 전기차 시장이 침체된 가장 큰 배경은 독일의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줄었죠. 특히 이제 독일의 보조금이 끊어지면서. 근데 독일 정부가 독일 전기차에 다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큰 폭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놨거든요. 그러면 유럽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는 뭐 독일의 전기차 판매량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뭐 상황이 빚어졌죠. 뭐 그런 것도 근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한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호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 사이에.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개무시 당하고 무조건 뭐 트럼프에 집권하면은 한국 배터리 망한다는 식으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주가를 두들겨 폈죠. 이 계리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거죠. LG 에너지솔루션은 계속 바닥을 기고 있고 흘러내리고, 이 흐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LG 엔솔의 가장 주요 고객처 중에 하나가 테슬라 아닙니까? 그럼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 LG 엔솔 주가도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테슬라가 뭐 판매량이 줄어서 무슨 뭐 주가가 떨어질 때 그것 여파로 뭐 LG 엔솔 주가 떨어뜨린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된 게 테슬라는 주가가 떨어져도 LG 엔솔 주가가 떨어지는 힘으로 작용하고, 테슬라 주가가 올라도 LG 엔솔 주가가 빠지는 힘으로 작용합니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의 움직임이 안 맞잖아요. 이게 무조건 그냥 한국 배터리 산업을 까내리는 쪽으로만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만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테슬라의 흐름도 그런 식으로 그냥 써먹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죠. 한국 배터리 산업의 전방 시장인 미국 전기차들은 별 문제가 없다. 주가 흐름이 양호하다. 오히려 올랐다. 트럼프의 승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 근데 유독 한국 배터리 산업만 주가가 빠진다. 이건 뭔가 이상하다. 정권과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어떤 의도 때문에 2차전지 섹터를 억지로 더 억누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더구나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오늘도 제가 SK 하이닉스 주가를 가지고 이야기 드렸지만,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실적이 바닥을 치기 전에 실적이 반등할 어떤 시그널만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가 그 전에 이미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2차전지 섹터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캐즘 구간을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건너오기 시작해서 뭐 올해 2분기까지는 좀 뭐 부진하지만 3분기에 좀 좋아지고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질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증권가 애널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지금 바닥을 치고 오르는 게 맞아요. 섹터 흐름으로 보자면 반도체 사이클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그리고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불리는 거 아닙니까? 2차전지가. 그러면 금리가 인하됐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영역이 성장 섹터라고 보통 이렇게 그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때 바이오 섹터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2차전지를 왜 빠집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이 흐름이. 자, 그리고 이어서 한번 보시자고요.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인용해드렸던 지정학적 알파라는 책에서 어떤 정치인의 선호보다는 그 트럼프라는 정치인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제약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봤기 때문에 대중 패권 경쟁과 경제 블록화, 만연한 반중 정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건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견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거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어쩌면 대중 패권 경쟁 그리고 반중 정서를 더 의식하고 자극하는 사람은 사실 트럼프죠. 그러면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한 견제는 오히려 바이든보다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내연기관차로 막을 수 있냐? 전기차 산업의 성장은 어차피 불가피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어떤 진보적인 어떤 뭐 기획에 의해서 무슨 지구온난화라든지 이에 발맞춘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하지 않더라도 저 트럼프는 뭐 기후온난화가 뭐 사기다라는 표현까지 쓴 적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고. 지금 현실은 뭐냐 하면 지금 판도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뭐 속도가 얼마나 빠를 것이냐의 문제일 뿐이지 지금 10년 전과 비교하면 20년 전과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기차 산업이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산업의 성장은 불가피하고 이 궤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경쟁에서 뒤처질수록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가 돼요. 지금 미국 완성차 3사 중에서도 이 전기차 산업 전환에 뭐 앞서가는 그리고 적극적인 GM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앞으로 이제 전망이 밝은 데 비해서 이 전기차 전환에 이렇게 소홀한 포드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안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이 계속 내연기관차에서 머무른다? 그러면 대세가 결국 전기차 산업으로 가는 건데 거기에서 GM이나 포드나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경쟁에서 처진다? 그럼 그게 미국을 위해서 좋겠습니까? 물론 이건 있어요. 그 완성차 업체들이 그 연비 규제 강화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연비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막대한 페널티를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좀 피하고 싶기 때문에 카페라고 하는 미국의 연비 규제에 대해서는 로비도 하고 좀 완화해달라고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네들이 앞으로 전기차를 거부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속도 조절을 일정하게 할 수 있죠. 중간중간에. 그 캐즘 구간을 맞아서 실제로 속도 조절이 일어난 거고. 그렇다고 해서 GM이 무슨 뭐 LG 엔솔하고의 얼티엄 셀즈 공장을 뭐 이용 안 하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배터리를 이용 안 하거나 또 한편으로는 뭐 기존의 그 얼티엄 3공장 이런 거 건설 계획을 취소했냐?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 캐즘 구간에서도 뭐 엔캠을 통해서 엔캠 관계자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로는 GM이 얼티엄 셀즈까지 3공장뿐만 아니라 그 이런 공장이 한 10개 정도 필요하다. 뭐 토탈 10개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을 정도니까 그만큼 전기차 전환에 대한 의지가 있고 이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 원성차 업체들이 그렇게 배터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쓰겠습니까? 세 번째, 미국은 의회 권력의 힘이 강한 대통령 중심제이고요. 대통령 중심제라 하더라도 의회 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걸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한국도 지금 대통령 중심제, 미국보다 훨씬 의회 권력 대비해서 대통령이 권한이 막강한 한국조차도 법안 하나 이게 제대로 통과하기 힘든 경우들 많잖아요. 지금 금투세도 정부 여당은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데 야당인 야권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미온적이거나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니까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럴진데 미국은 어떻게 했냐는 거죠. IRA 법안을 폐지 또는 중대한 수정을 하려면 상하 양원을 다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제약이고요. 이 상하 양원을 다 통과한다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IRA 법안의 혜택을 받는 지역 대부분은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 주정부의 역할이 매우 강력합니다. 예, 연방정부 지원이 약하는 만큼 주정부의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한국은 예를 들어서 뭐 지자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조세 재정 제도가 물론 지자체에 뭐 세수 재원이 따로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이 중앙정부를 통해서 걷어지고 세수가 걷어지고 예산이 배분되는 뭐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뭐 지역별로 세금이 다르지 않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지역별로 다릅니까? 근데요, 미국은 그 세일즈 텍스라고 하는데 뭐 명칭이 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소비세 뭐 이게 우리의 부가가치세에 하는 소비세에 해당하는 그 소비세가 주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들은 마트 같은 데 갈 때 막 그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거 할 때 아예 줄을 옮겨 다니면서 쇼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접한 주가 예를 들어서 이 주는 예를 들어 10% 세율인데 뭐 어떤 주는 5%고 뭐 그래서 좀 대량 구매할 때는 그런 거 아예 줄을 옮겨서 마트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의 이제 뭐 재산세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 주별로 달라요. 그만큼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그 권한이 되게 강하다. 그리고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의 권한이 상당하고 독립성이 높다. 자율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연방정부 지원이 약하는 만큼 주정부의 지원이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의 한 65% 정도는 이른바 그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 성향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 주로 팔립니다. 65% 이상이. 연방정부가 지원을 약화시키는 만큼 주정부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게 트럼프가 둘러싸고 있는 제약인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민의 전기차 선호도는 여전히 매우 높으며 그 여전히 전기차를 사겠다라고 대기하고 있는 수요는 상당히 탄탄하고 강하다. 심지어 하이브리드 차를 사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내연기관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거고 그게 전기차로 건너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걸로 서베이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미국민의 전기차 선호도는 상당히 높으며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전기차 모델들이 나오면서 소비자의 선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 뭐 기아의 EV3를 비롯해서 뭐 GM의 그 세보레 이퀴녹스라든지 상대적으로 중저가 차량, 그다음에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중저가 차량과 맞먹는 그런 전기차들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사실 이제 뭐 지난번에 LNF 최용진 정부가 나와서 지금까지 뭐 캐즘 구간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냐. 실제로는 지금까지 뭐 그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사기 힘든 상대적 가격대가 높은 고가 전기차만 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그 전기차 다양한 구색의 그런 또 다양한 가격대에 특히 중저가 가격대에 그런 전기차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캐즘이라고 부를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지금 전기차가 덜 팔리는 것의 가장 주된 이유는 무슨 정책적인 이유나 뭐 등등 이런 게 아니라 그 충분히 가성비 높은 그러면서 가격이 싼 일반적인 사람들이 충분히 탈 수 있는 가격대의 전기차가 잘 나오지 않아서 그랬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된다. 이 이야기를 했죠.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소비자가 이제 타보면 뭐 보조금까지 받으면 뭐 이게 연방정부 보조금이 설사 줄어든다 하더라도 주정부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1,000만 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어쩌면 내연기관차보다 살 때도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뭐 기름값 적게 들고 유지 관리비 적게 들고 그래서 운행하는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소유 비용 Total Cost of Ownership이라고 그러죠. TCO라고 하는 TCO 관점에서 이미 유리해지는 뭐 그런 전기차가 쏟아져 나올 때 선택을 안 할까? 그건 자연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제약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자 미국이 그러면 결국은 전기차의 흐름으로 큰 흐름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는 사용할 수 없고 안 할 거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를 비롯해서 리비안도 그렇고 그 배터리 내재화를 하려고 했지만 안 되고 그래서 두 손 들었고 사실상 그 상태에서 선택 가능한 배터리는 한국과 일본 배터리뿐인데
일본 배터리는 파나소닉도 제대로 이렇게 캐파 정세를 못 하고 있고,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캐파 정세를 나서고 있지도 않고, 그럼 나온 게 뭡니까? 한국 배터리인데요. 이게 현실적인 제약이고요. 이 현실적인 제약이 그 법안으로 표시된 게 IRA지, IRA 때문에 이런 예, 상황이 생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현실적인 제약들을 법안으로서 만들어낸 게 사실 IRA 법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바이든의 선호, 정치적 선호와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죠. 예.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면에서 보면 IRA 지원과 관련해서 그렇게 선호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예, 보이긴 합니다. 적어도 레토릭상으로는. 그러나 이 현실적인 제약을 트럼프가 극복할 수 있냐고요, 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이후에 펼쳐질 관련 정책의 변화를 보면 IRA 법안의 폐기 또는 근본적 변화는 거의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미 그 IRA 법안 이 자체를 상하 양원이 다 합의한 상태에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 IRA 법안의 혜택을 거의 80%가량을 공화당 우세 지역에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 IRA 법안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냐. 그리고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하기도 쉽지 않다. 지금도 사실 잘 보시면요. 각종 보궐선거에서 오히려 공화당보다는 민주당 성향의 후보들이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 대선에서 트럼프가 우세해지냐? 예, 바이든이 지금 너무 고령이라서 그 대선 후보로서의 개인적인 매력도가 너무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민주당에서 정말 흔히 말하는 참신한 그런 후보가 준비 제대로 해서 붙으면 트럼프가 이길까요? 저는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몇 달 전에만으로 돌아가서 정말 대중의 여론을 읊고 미셀 오바마 같은 사람이 준비해서 만약 나왔다. 그럼 트럼프 꺾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지정학적 알파라는 책에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일기 때도 그 오바마 케어 그 폐지하려고 싶어 했어요. 그 정치적으로도 상원을 장악하고 예,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입지가 강해졌을 때도 결국은 이거 오바마 케어 폐지를 못했습니다. 왜? 오바마 케어가 이제 집행이 되면서 그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오바마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지지층이 상당히 형성이 돼서 예, 그게 뭐 57% 정도의 그런 지지율을 꾸준히 보였거든요. 예, 여기 보시면 근간개혁법이 이제 오바마 케어에 관한 법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호의적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 계속 지속적으로 저게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전무를 가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패전을 못해요. 왜? 여론이 오바마 케어에 대해서 워낙 호의적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안 폐기는 어렵다. 다만 그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라든지 또는 세부 규정 조정, 뭐 IRA 세부 규정 이런 것들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예, 세부 규정 등에 따라서 적용 요건 및 기준 등의 일부 변화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연비 규제 완화 가능성, 이게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건 공화당이 계속 뭐 옹호해온 방향이고, 예, 저걸 이제 그래서 뭐 정부가 직접 뭐 개입해서 규제하는 저런 것들을 이제 철폐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경제 철학적인 접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로비도 예, 공화당 쪽에 저렇게 집중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저거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주별로 연비 규제를 또 따로 다 정할 수 있습니다. 뭐 지난 트럼프 일기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변화가 있었고요. 특히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주별로 그냥 연비 규제를 우리 주에서 팔고 싶으면 그 연방 규제와 상관없이 예, 우리 주에 그 연비 규제를 맞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65%, 전기차 시장의 65%가 팔리는 주들에서 예, 저런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요. 별 소득이 없는 겁니다, 저게. 예, 적어도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장에서는 별로 영향을 못 미쳐요. 그 다음에 거꾸로 대중국 관세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가 대중국 관세 인상을 주도했었고 일기 때 그 흐름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미국민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중 정서가 강해지고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대중국 견제 흐름이 강해지니까 바이든도 사실 관세 인상하는 흐름을 따라했을 뿐이고요. 지금 트럼프는 일괄적으로 뭐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는 7%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만약 60%를 올린다. 그래 보세요.
중국산이 발을 붙이겠습니까? 그럼 커지는 미국 시장에,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 전기차 시장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습관할 수밖에 없죠. 한국 배터리가. 그리고 연방 정부의 만약 보조금이 만약 줄어든다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성향 주정부들의 보조금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연방 정부가 그렇게 소극적으로 할수록 주정부는 그런 쪽으로 친민주당 성향 그리고 친환경 명분에 되게 동의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주에서는 그 유권자들이 그런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런 쪽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줄어든다면 오히려 연방정부에서 줄어든다면 주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은 선택하는 것은 일단 그 바이든 행정부도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IRA 그 뭐 강물이라든지 소재 조달 일정을 이제 뭐 그 스케줄을 정했던 건데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트럼프에서는 더욱 오히려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대중국 관세를 더 세게 물리면서 중국 견제하려는 의도가 그거는 선호와도 맞물리니까요. 트럼프의 선호와도 맞물리기 때문에 그래서 탈중국 공급망 구축은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그 구축 후에 결국 남는 선택지는 한국 배터리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 1의 경우는 뭐 지금이 100이라고 하면 90 수준 또는 뭐 85 수준 정도로 약간 약화될 수 있다고 치죠. 그리고 2와 관련해서는 지금이 100이라고 하면 뭐 한 80에서 뭐 70 정도로 완화될 수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몇 달 전에 자동차 업체들 로비에 직면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선 앞두고 이제 자동차 업계의 표심을 조금 이제 얻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부터가 바이든 대통령이 그 연비 규제를 일정하게 완화했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뭐 트럼프가 뭐 연비 규제 없애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 한 거에 비해서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는 정도로 그렇게 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큰 흐름에서 전기차 전환을 해야 되고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 그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미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낮다. 그냥 그 자동차 업체들의 연비 규제를 못 지켜서 페널티를 즉 벌금을 내는 것을 그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그냥 완화해주면서 그냥 그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번 대중국 관세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이 100이라고 그러면 120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150 뭐 이런 식으로 강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은 1에서 약화가 됐을 때 4에서 오히려 강화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1번에서 100이던 게 한 90이나 85로 후퇴한다 그러면 4번에서 주정부 단위에서 상당 부분 그걸 상쇄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과 4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00에서 한 95 정도로 후퇴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을까? 95, 90 정도로 후퇴하는 거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탈중국 공급망 구축 후에 결국 한국 배터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바이든 행정부든 트럼프 행정부든 결론이 달라지는 거 아니고요. 탈중국 공급망 구축에 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를 능가할 정도로 아마 적극적인 스탠스를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2차 전지 그 소재업계 관계자가 뭐 최근 요 며칠간 최근이라고 그래봐야 뭐 한 달간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이제 그러니까 피습을 당하고 그 소식이 나온 요 며칠간 벌어진 지금 한국 배터리 소재업계의 분위기를 전해드린 겁니다. 이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국이 생산한 원재료 차단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오히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빨리 축소하라는 쪽으로 엄청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 대중국 견제에 대해서 진짜 진심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원재료 밸류체인에 대한 타임라인이 오히려 굉장히 빨라지는 분위기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IRA 규정상에서 이래저래 이제 유예하던 소재를 그리고 한국 배터리 업체들이 시간 벌기 차원에서 이렇게 유예하던 소재를 그 내재화해야 한다. 저때 내재화는 그냥 이게 쉽게 말해서 탈중국을 이야기합니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달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보조금 수혜를 받기 위해서 세력업체들이 전략적으로 소재 선택을 지금 바꾸는 분위기가 감지되는데 국내 배터리 그 3사와 중국 탈피한 소재 기업, 그 탈중국 소재를 만드는 기업.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에코앤드림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지만 에코앤드림의 현재 상태로서의 그런 주가 업사이드는 저는 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뭐 보고 있는 여러 종목들 중에서는 우선순위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 전구체를 중국 합작 지분이 섞이지 않은 그런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으로서의 주목도는 높아질 수 있겠죠. 에코프로 뭐 T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하여튼 뭐 LNF 최용진 전무가 설명했다시피 우리 소재 밸류체인 내에서 국산 음극재의 조달 비중이 상당히 취약한 편인데 여기에 대한 또 향후 주목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해액입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는 지금 얼티엄 사실은 엔캠의 상반기까지 실적이 그렇게 크게 안 올라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얼티엄 1공장하고 2공장인데 2공장은 이제 엔캠이 100% 다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아직 2공장의 가동률은 아직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중이고 1공장의 가동률이 높은데 1공장 같은 경우는 기존의 중국 업체 캐캠에 쓰던 걸 아직은 그 기존에 이제 재고로 축적해놨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이제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쓰는 바람에 엔캠의 이제 매출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못 올라온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그 탈중국 소재를 이제 더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기존에 뭐 중국 업체 거 쓰던 거 쓰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이런 이제 긴장감 때문에 오히려 뭐 전해액 같은 업체들 사실은 이 2차전지 업계 관계자가 전해액 업계 관계자예요. 근데 엔캠은 아니고요. 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을 그러니까 탈중국의 소재 기업하고 지금 배터리 3사하고 주말 사이에 계속 공급을 얼마나 빨리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팅이 지금 다 잡혔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새만금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을 엄청 순환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만금 입주 업체들이 대부분 중국 지분이 물론 이제 일부 예외도 있습니다만 중국 지분이 섞이지 않은 국내 업체들이 많거든요. 뭐 엔캠의 이제 리튬륨 내재화 물량을 만드는 EDL 경우도 사실은 100% 국내 업체죠. 트럼프는 그래서 탈중국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시절에 실제로 이제 미국 내에 그 주도하던 기업들의 이제 주가 실적이 더 좋았는데 이렇게 탈중국 하는 인센티브를 탈중국 하는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면 또 미국 내로 기업들의 이제 생산 시설이 이제 돌아오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유도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방국의 밸류체인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해주고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을 쓴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대중국 관세를 높이면서 한국과 같은 우방의 밸류체인에는 오히려 관세를 감면해줘서 경쟁력을 더 촉진하는 그런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미리 중국 쪽 소재나 셀 사용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분의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 정권가 애널들이 지금 전망하고 있는 내용이랑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트럼프 당선 분위기에 따라서 오히려 미리 중국 쪽 소재와 셀 사용량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탈중국 소재는 오히려 전해액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현지 생산해서 AMPC 보조금을 받는 걸 선호하는 방향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는 보조금을 더 주기보다 세금을 줄여줄 것이라 이제 생각한다. 그래서 보조금을 더 주지는 않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뭐 깎으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오히려 주로 이제 감세 정책을 많이 펴죠. 공화당 쪽이.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나 자동차 거래세, 뭐 소비세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감면해주는 정책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국내 정권가에서 그렇게 떠드는 것처럼 트럼프가 한국 2차 전지 산업에 그렇게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좋은 점도 많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의 배터리 3사가 움직이는 방향은 오히려 탈중국 소재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게 지정학적 알파에 있는 표이기도 한데 뭐 그동안에 각종 무슨 뭐 전쟁이 나거나 무슨 뭐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큰 뭐 테러라든지 뭐 혁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발할 때마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러나 그런 이벤트들이 지나고 나니까 대부분 1개월 후, 3개월 후, 6개월 후, 12개월 후 이렇게 보면 대부분 저렇게 단기적으로 쇼크가 크게 일어났지만 시간 지나고 나니까 대부분 오르더라. 반등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트럼프 리스크가 실제로 한국 배터리 산업에 일정하게 위협이 된다고 치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리스크가 불거진 다음에
일정한 시점이 지나니까 그런 이벤트들 이후에는 결국은 주식시장은 다시 반등하더라는 겁니다. 빠진 것 이상으로. 이 흐름 속에서 주가가 빠질 때 담아놓으면 3개월, 6개월, 9개월 후에 웃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청정기술 제조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공화당 유권자 지역이 지역구가 거의 뭐 한 8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배터리 제조 투자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공화당 쪽이 압도적으로 높더라. 레드 스테이트라는 게 이제 공화당 지역구를 말하고요. 한 80% 이상 정도로. 그래서 배터리 산업, 그 다음에 전기차 산업 80% 이상이 공화당 지역에 몰려 있더라. 근데 저걸 어떻게 바꾸나? 저걸 지원하는 법안을. 그리고 저기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저렇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저게 이제 대부분 그 공화당 지역구인데, 저 지역구의 의원들이 이거 내가 유치했고 내가 이렇게 일자리 만들었다고 선전해야 되는데, 저 일자리들을 줄어들게 하는 뭐 법안을 폐지한다? 어렵죠. 그 한병화 의원 제가 좀 뭐 관련한 그 순서를 진행하면서 제가 보여드린 바 있는데,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게 2019년인가 저희 연구소에서 한병화 의원 모셔서 그 쓸 때 한병화 의원이 사용했던 슬라이드인데, 그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캘리포니아 그 주 같은 경우는 미국 전기차 시장의 심장이고, 여기서 보시면 오른쪽 하단 보시면 미국의 ZEB, 제로, 그러니까 그 배출 제로 비클 차량 도입주의 전기차 판매가 전체의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그 중에서도 절반이 이제 캘리포니아고요. 그만큼 전기차 시장의 그 3분의 2가량을 민주당 성향이 강한 그런 주에서, 또는 친환경 성향이 강한 그런 주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연방 규제를 바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트럼프의 연비 규제 완화를 거부하고 캘리포니아식을 따르기로 해서 완성차 업체들과 강화된 연비 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가 전기차를 엄청 팔아대고, 그 다음에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주인데, 그리고 경제 규모만 하더라도 한국 경제의 2배 정도가 되는 사이즈인데, 그 주의 연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저 완성차 업체들이 판매를 못해요. 니네도 그러면 우리 주에 와서 팔지 말 이래버리는데, 그럼 캘리포니아 주에서 못 팔면 그 타격이 상당한데?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주가 주도하는 그 연비 규제를 따라갔습니다. 저 완성차 업체들이. 트럼프 1기 때도. 저게 바로 트럼프가 직면해 있는 현실적인 제약이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하는 시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줄었습니까? 저렇게 늘어났죠.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났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서 저 앞에 미국 연간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보다 23년의 전망치보다 오히려 초과해서 2023년에 실제로 팔렸다고요. 그 당시에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늘어났던 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한병화 의원이 그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가 글로벌 시장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왜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2020년에 강의 와서 또 했던 이야기 중에 또 하나가, 이게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캘리포니아 주 연합,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그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이 주 연합이 트럼프와 소송전으로 맞서서 그 완성차 업체들에게 연비 규제 도입을 종용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룰을 따르는 업체들이 기존보다 낮은 연비 적용을 할 것인가, 따르지 않는 업체의 차는 주 구매 리스트에서 이제 삭제를 해버리는, 어떤 정책의 환경 하에서도 한병화 의원은 저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40, 50%는 전기차 중심으로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EU 업체들이 배터리 생산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는 한국 업체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